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2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병희 씨가 마스크를 쓰셨네요. 장기침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쓰고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네. 자, 오늘은 너무 네, 만나뵙고 싶었던 분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박수부터 쳐놓고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3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하셔서 4살에 마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했고 7살에 줄리어드 음악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그 이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셨고요. 2010년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또 샌다이 콩쿠르 서울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이번 9월에 3년 만에 한국 리사이트를 앞두고 있는 클라라 주미강 오셨습니다. 와, 3살에 시작해서 4살에 막 7살에 막 와. 직접 우리 식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이올리니스트 강주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진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동으로 이렇게 돌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너무 잘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참 신동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거 뭐 어떨까? 어떤 느낌일까? 네, 어떨까? 저는 모르니까. 내가 네. 기억하는 내 어릴 때 이미 신동인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3살 기억 잘 안 나니까. 신동은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아니었어요. 않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을 좀 더 일찍 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뿐인 것 같고요. 네. 인생이 길다 보니까 네, 신동은 정말 뭐 한 13살, 14살 네. 때까지만 그렇죠. 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많은 음악가들이 그러겠지만 신동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들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티스트 프로필 이렇게 받으면 항상 이제 그 이력이 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선생님을 사사하고 그리고 이제 콩쿨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어떤 지휘자 어떤 오케스트라랑 했고 뭐 리사이틀은 뭐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사실은 그 프로필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제 프로필은 20살 이후부터 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20살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뭐 이 연주자가 어떤 사사를 그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고 어떤 학교를 거치고 저희 음악에서도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안 스쿨이 있고 그죠. 이게 다 배움이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 같지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연주자의 이력을 특히 이제 저희 음악 업계 안에 계신 분들이나 오케스트라나 이제 지휘자나 이제 그런 프리젠터들은 대부분 어른 돼서의 이력을 볼 것 같아요. 아까 무슨 스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러시아 선생님한테도 배운 적이 있으시고 줄리아드에서는 도로시 딜레이한테 배웠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남준 선생님한테 배웠고 또 독일에서는 크리스토퍼 포펜. 너무 잘하시죠. 네. 제가 열심히 봤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나라의 다른 선생님들한테 배웠잖아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통틀어서 말하면 유연성인 것 같아요. 유연성이고 그 음악에는 뭐 물론 이제 러시아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놨던 것도 있고 이제 도르시 딜레이 같은 교수님한테서는 정말 제가 7살이었는데 선생님이 정말 많은 레퍼토리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 너무 스위트하셨어요. 딜레이 그래요? 선생님은 되게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존재만으로 조금 예. 그 아우라가 예. 그러셔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 그러고 하지만 2주에 협주곡 하나를 배웠어야 됐어요. 7살 때 들어왔는데 네. 2주에 협주곡 네. 하나를요? 2주 안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익히는 새로운 곡을 네. 익히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 어렸을 때 익힌 곡은 나중에 꺼냈을 때도 뭔가 벌써 기본이 돼 있기를 그러니까 연주자로 갈 거면은 근데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과 배우지 3년 배웠는데요. 네. 그동안 익히지 못했던 협주곡들 이제 20살 이후로 배운 협주곡들은 확실히 달라요. 아 그래요. 다시 꺼내야 되고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그때 배워놨던 협주곡들은 되게 감사해요.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때는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게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음악을 하셨고 네. 저희 형제도 음악을 했어서 사실 음악 밖에 그 생활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았고 사실 줄리아드 프리컬리지에도 이제 네. 저보다도 저만큼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항상 토요일에 네. 프리컬리지 학교가 있는데 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다 제 또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하는 아이들은 다 네. 이 정도로 재능이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네.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 아스펜이라는 그죠. 페스티벌을 가서 네, 이제 네. 한 2달 동안 네. 또 많은 곡들을 익히고 그죠. 와요. 그러면 네. 옆에서 집에서 다 아이들이 제 또래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럼 2주에 그렇게 한 곡씩 하려면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꾸준한 연습이고 특히 여름 방학에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협주곡 뭐 4-5개, 뭐 이 소나타 네. 4-5개, 뭐 이거 파가니 카프리스 몇 개, 뭐 이렇게 여름 숙제를 어마어마하게 내주셨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기를 놓지 않게끔 하는 거에 너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놀이가 되는 거고 악기랑 친해지는 계기가 되니까 저희가 그리고 한 곡을 막 질리게 어렸을 때 연습하는 걸 되게 저도 네. 힘들어했고 근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러면 그 재미가 또 있으니까 그 초견도 좋아지고. 아. 그러니까 완성도보다는 어쨌든 많이 경험하고 네. 익히고 이런 거를. 그렇구나.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정말 숨 쉬는 게 그냥 다 공기가 다 음악이고 그런 사람들이랑 있다가 이게 다른 세상이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낀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네, 한 3년 동안 제가 악기를 이제 좀 쉬었어야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좀 근데 그때는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이 뭘 하고 그리고 네. 일반 학교에서는 뭘 배우고 이런 거를 또 중학교 때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잠깐 쉬는 계기가 됐었는데 네. 그때는 또 많은 인생 다른 삶도 있구나 다른 진로도 네. 있구나라는 네. 거를 좀 느끼면서도 난 진짜 음악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다시 돌아오게 됐죠. 더 확신을 네. 얻게 되는. 네. 그래서 사실은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클래식만 듣도록 하셨다면서요, 아버님이. 그죠. 네. 네. 그것도 근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언제나 네. 들었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네. 저희 집엔 텔레비도 없었고 그러니까 CD 플레이어인데 저희 집에 가요 CD가 없으니까 그쵸. 당연히 그쵸. 클래식밖에 막 DVD도 맨날 하이패스 오스트라 갖고 그랬죠. 아니면은 좀 그래서 오페라가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 오페라 보는 게 이제 오페라 DVD 보는 게 그나마 좀 네. 스토리가 있고. 근데 오페라는 뭐 아버님께서 하셨으니까 많이 어릴 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하시는 것도. 네, 저는 오페라는 정말 많이 네. 봤고요. 네. 사실 어린 아이가 보기 좀 힘든 바그너 오페라 그렇죠. 이런 거. 네. 제가 이제 여름마다 바이로이트에 가서 이제 이건 정말 저 3-4살 때 네. 근데 진짜
그 링 사이클을 네. 3-4살 때. 그죠. 네. 링 사이클. 어머니가 저희를 다 데리고 제가 네. 3-4살 때 이제 언니 오빠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베이스이신데 강병훈 선생님. 네. 라인골드에서도 나오고 네. 발큐레에서도 그렇죠. 나오고 네. 괴테데메롱에서도 나오고 시크리드에서도 잠깐 나와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정말 매일매일 제 기억으로는 3-4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네. 박스석에서 그 오페라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접했던 게 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랫동안 음악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와그너가 되게 깊잖아요. 네. 다 깊다고 하기 인텐스 정말 네. 그러니까 되게 음악은 이런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반면에 모차르트 오페라도 되게 많이 봤고 네. 베르디 오페라도 봤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의 목표는 노래구나라는 거를 그런. 그럼 실제로 그런 부모님께서 음악을 이제 자식들한테도 시키면 한번 성악을 해봐라 이런 적은 없으세요? 네, 다행히도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성악은 너무 디시플린이 다른 네. 그게 필요하고 네. 사명감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성악 가시는 분들 보면은 기악이랑은 그래요. 내 몸이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더 어떤 부름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좀 타고난 재능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뭐 10몇 살 때까지 음악을 안 했다면 생각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악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악은 또 늦게 했으니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언니도 음악을 하고 오빠도 하세요? 네, 지금은 안 합니다. 네, 아들. 네. 이름도 그래서 클라라라는 이름을 썼다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외국에서 발음을 J가 여트가 돼서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요. 유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유미가 아니라 너무 언니 성함을 밝혔네요. 네, 언니가 이제 성함이 유미.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사람들은 저를 독일에서는 다 클라라라고 불렀고 이름이 언니는 Y로 유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가져갔죠. 클라라는 슈만과 클라라의 그 클라라. 네. 그 피아니스트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네. 와, 그렇구나.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고 이렇게 하고 외국에서 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거꾸로 대학 때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요. 그때는 좀 많이 새로웠고 그리고 언어가 일단 조금 힘들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16살, 17에 한예종을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컬처가 달랐기 때문에 처음 살아봐서 조금 어려웠는데 저는 그거 안 했으면 그때 안 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한국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왜요? 일단 되게 제가 어디 나라 사람이고 제가 어디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게 심했을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한국에 와서 내 나라를 경험을 거의 7년 있었거든요.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게 그때 딱 굳혀졌고 그런 게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게 아이덴티티에 대한 갈등과 그런 그게 없는 게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국 와서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이제는 잘할 수 있는 게 좋고요. 그 전에 또 물론 뭐 한국어를 하셨지만 그래도 쭉 외국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국어 하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으셨나 봐요. 초등학교 수준이었죠. 네, 그냥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였고 읽을 수 있는 정도였죠.
그럼 와서 공부하는데 뭐 어렵고 이러진 않으셨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예종 학교가 그렇게 네. 막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나 이런 음악과를 거기는 이제 정말 과목을 네, 다 들어야 네. 되잖아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그래도 음악 네. 뭐 음악사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네. 다 음악에 관련된 네. 거여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1,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못 들었던 거를 나중에 또 듣고 했죠. 그때 그러면 한국 그 연주자들도 굉장히 많이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죠? 제 또래 네. 연주자들 네. 많이 알게 네. 됐죠. 그래서 전에 손여름 씨랑 같이 듀오 리사이틀 하는 것도 네, 보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학교에서 만나신 거예요? 네, 다 만났죠. 네. 그렇구나. 한예종도 되게 아까 그 줄리어드 음악원에도 아이들이 뭐 다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한예종도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학교가 또 더 좁거든요. 네, 학교가 네. 거의 4층 건물인데요. 네, 그죠. 예술의 전당 옆에. 네, 저희 지하 1, 2층이 다 이제 학생들이 네. 생활하는 네. 공간이고 또 학생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다 학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학교에서 살았어요. 여름에도 학교 와서 연습하고. 네. 얼마 전에 저 학교를 가봤는데요. 네.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도 좋았는데 한번 네. 공사를 되게 크게 아. 한번 하고서 네. 더 이렇게 좀 환해지고 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내가 거기서 하루 종일 그럼 연습도 학교에서 하고 네. 그렇게 거기서는 밥을 어떻게 먹나요? 시켜 먹었죠. 시켜 먹어요? 거기서? 구내식당도 이용을 하고 네, 네, 네. 그랬죠. 아 맞다. 전에 김대진 선생님이 처음에 초창기에 막 단체로 그때는 별로 시켜 먹을 때도 없었는데 맨날 짜장면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다고. 그래서 사무실 앞마다 다 그릇이 잔뜩 나와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교수님들도 거예요. 네. 계속 쉬는 시간 없이 레슨을 네. 하시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도 다 거예요. 거기서 끼니를 해결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특별했어요. 그때가 네. 정말 다들 학교집, 네. 학교집, 학생, 교수님 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전공학교 그때가 좀, 상관없이 엄청 친하셨겠다. 네. 그리고 초창기였잖아요. 그죠? 네, 한예종 맞아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을 2000년 때였기 초반이었으니까. 때문에. 네. 정말 처음이라서 뭔가 잘 해보자 막 이런 것도 되게 더 굉장히 컸었을 네. 것 같고. 그럼 네. 그때는 한 학기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한 학기,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이올린은 한 영재가 반, 현역이 반 해가지고 한 10몇 명은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 친하게 정말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와도 같이 놀았어요. 학교 밖에서도 같이 놀면 진짜 친한 건데. 네, 정말 그랬어요. 주말에도 만나고 오. 영화 보러 같이 가고 이럴 정도로 다 우애가 되게 좋았어요. 같이 음악 얘기하고 통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네. 맞아. 음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들어? 그냥 뭐 그 또래처럼 네. 음악 얘기를 친구들이랑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과 우정이 이어지면서 음악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지.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러면 한번 영상이 아, 2개 있는데요. 연주 영상이. 네. 처음에 크로이처 네. 곡부터 크로이처를 볼까요? 할까요? 네. 그렇죠. 네. 김선욱 씨랑. 네, 네. 네. 김선욱 씨랑 했던 게 좀 소개를 영상. 해주세요. 네. 네, 이게 21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전곡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음반 발매를 하고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네. 하고 있는 3일을 걸쳐서 전곡을 했는데요. 아마 네. 두 번째 날 크로이처가 들어간 공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크로이처. 1악장의 끝부분. 뒷부분. 네. 네. 그 같이 연주하시는 김선욱 씨가 피아니스트. 네. 그 저기 한예종 학교 동기 네. 동기시라고. 네. 몇 학번이세요? 거기서도 뭐 그 학번을 네, 따지겠죠? 04학번이요. 20주년이에요. 아, 우리가. 그러네요. 맞아. 20주년. 04학번. 그러면 피아니스트하고는 사실 굉장히 같이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독주회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실내악도 피아니스트랑 맞아요. 많이 네. 하죠. 네. 네.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러니까 항상 그 뭐 할 때 물론 무반주도 있지만 반주자를 대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반주를 참 사랑합니다. 반주자 없어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몇 년 전에 바 전곡을 네.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정말 너무 자유롭고 그러면서도 이제 피아니스트가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시간이 됐었고 네. 정말 준비하는 시간부터 무대 쓰는 시간까지 다 혼자잖아요. 네. 그래서 더 그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의 그 음악가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면서 부럽기도 하고 정말 혼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음악적인 타이밍부터 심지어 리허설 계획도 네, 네. 그렇죠. 바이올리니스트는 정말 피아니스트를 많이 배려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치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그래요? 같이 할 때. 네, 그럼요. 왜냐면은 어쨌든 해주는 거니까 이게 항상 그 피아니스트가, 고마움과 네. 그러기 때문에 그 미안함과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준비 과정이 있을 때도 항상 이렇게 피아니스트한테 그러니까 많이 그래요? 어. 그러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콩쿠르를 나가거나 이런 네. 경우에 자기가 반주자를 데려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네. 해주는 네. 반주자랑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네. 경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편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 왜냐면 그분들의 그분은 그냥 직업이고 의무로 하는 거니까. 직업이고 그들은 정말 콩쿠르에서 고용해서 오셔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섭외를 해서 제 독주회를 같이 하는 거면 굉장히 그 감사함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미안함이 있는 그러면 만약 콩쿠르에서는 거기 온 사람은 그냥 맞춰주는 식으로 그쵸. 반주를. 네.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은 이제 컴포니스트라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게 이제 또 다른 네. 반주자라는 네, 그죠. 직업이 네. 저희 한의종 아까 네. 한의종에서도 반주과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그게 있죠. 있으니까 그거는 전혀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정말 자기가 존경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랑 리사이트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대부분. 네.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솔리스트인 솔로가 직업인 네. 피아니스트를 섭외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럼 너무 미안하죠. 저는 뭐 앵콜 하나 하더라도 네. 이건 진짜 반주인데 앵콜은 네. 반주인데 이게 피아니스트는 정작 되게 해피하게 해주는데 네. 대부분 저희가 미안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음악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요구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작업은 또 미안하고 이런 건 전혀 없죠. 같이 그러면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 외에 뭐 리허설 시간 조율, 뭐 이게 혹시 불편한 데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피아니스트를 한국으로 섭외를 했다면은 네. 이제 모든 잠자리가 불편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이제 다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외롭지만 너무 자유롭고 편하다. 너무 그립고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 피아니스트랑 해봤잖아요. 아까 제가 손여름 씨랑 네. 봤다고도 했고 김선욱 씨하고도 했고 전에 알리시오 백스랑도 한국에서 네, 하셨고 맞아요. 네. 굉장히 많은 피아니스트랑 맞아요. 했는데 어떤가요? 그렇게 다 너무 미안해 이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네, 않았. 네.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미안했던 네. 다 너무 많이 배웠고 그쵸. 그리고
사실 이게 피아니스트들이 되게 그게 주관이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저희는 사실 협주곡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다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는 뭐 이 곡은 안 해, 이 곡은 안 해라고 하기가 좀 다 작품들이 네, 그런데 네. 이제 피아니스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게 되게 다 뚜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프로그램을 짰을 때 이거에 강한 이 레퍼토리에 강한 피아니스트가 있는 반면에 별로 안 치고 싶어하는 레퍼토리면 또 부탁하기가 그렇고 이래서 그런 레퍼토리를 고를 때 피아니스트랑 다 상의해요. 저는 제가 골랐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나 이거 할 거니까 뭐 할 수 있어 섭외가 가능할까 이랬던 적은 없어요. 항상 피아니스트가 왜냐면 피아니스트가 음을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저보다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이 작곡가를 별로 안 좋아해 혹은 뭐 나는 이 작곡가를 안 치기로 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바이올리니스트 다 피아니스트랑 상의를 아마 하고 다 그거에 맞춰서 고르고 이래서 그럼 요번에 이제 9월에 하시죠? 네, 한국에서 3년 만에 리사이트를 하시는데 거기는 일리아 라시코프스키 하잖아요. 그 전에도 한 적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뭐 이렇게 소나타 하나 그러니까 한 독주회를 같이 한 적은 없고요. 이렇게 되게 자주 했었는데 그리고 요번에도 상의를 해서 상의를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고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있죠. 나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은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프로코피예프 소나타 1번이 더 좋아, 2번이 더 좋아, 뭐 뭐가 더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그러니까 마지막에 21년 해가 좀 특별했어요. 2021년이 제가 5월에 무반주 바하 무반주 전곡을 한국에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 음반이 나왔고 20년에 녹음한 베토벤 음반 10개가 나왔고 소나타가 9월에 이제 한국 와서 그걸로 또 그러니까 1년 안에 제가 전곡을 바하 베토벤을 2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2년마다 독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이상적인 그런 생각인데 조금만 더 오래 쉬어야겠다. 1년에 2개를 한 너무 만큼 큰 프로젝트를 해서 그리고 저는 되게 도전이 있는 거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동안 관객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전곡을 너무 2개를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솔직히 저는 특히 바 6개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그냥 쭉 들으러 오신 거에 그때 또 코로나였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독주회를 했을 때 그때 이미 정했어요. 21년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관객들이 그래서 한 곡 한 곡이 다 주옥 같지만 이게 막 이거를 막 전곡이나 막 스토리텔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막 작곡가들로 인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클래식을 많이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오셔서 한 번쯤은 그래도 들었을 법한 아니면 혹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또 제가 또 본능이 또 나와가지고 프로코피예프 1번을 하나 좀 심각한 걸 넣고 왜 그랬냐면 제가 탈티니 악마의 트릴은 제가 되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걸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4살 때 배운 곡이었는데 그냥 저의 어렸을 적과 저의 어떤 그런 옛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이제 메인 소나타를 하나씩 넣고 싶었어요. 인터미션 전, 인터미션 후, 그리고 소품 2개 이렇게. 근데 이 데빌스 트릴 또 소나타거든요, 사실. 근데 하고 근데 이제 뭐 이 악마의 트릴이잖아요. 프로코피예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근데 프로코피예프 1번이 또 트릴로 시작해요. 근데 그 트릴은
사실 탈티니 악마의 틀도 단조거든요. 네. G 마이너인데 네. 그리고서 이제 F 마이너가 프로코피에프인데 이게 꿈속에서 나온 그런 틀이라면 네. 악마의 악마의 틀이 틀이. 그런 네. 거라면 네. 프로코피에프의 틀은 앞에 거의 몇 마디가 틀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현실의 공포의 틀이에요. 2차 대전 때 이제 네. 프로코피에프가 이걸 썼는데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닥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서 2차 네. 대전 때와 그래서 그거는 좀 넣고 싶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인터미션 전에 하나 정도는 네. 하고 이제 후반부에는 또 이제 서정적인 걸로 네. 프랑스 작곡가 둘 쇼송 포엠 네. 그것도 또한 저의 음악 여정 늘 함께했던 곡이에요. 쇼송 포엠은 그리고 프랑크 소나타로 네. 이제 네. 마무리를. 그래서 그래서 이게 1부, 2부가 정말 대비가 되는 네. 어둡고 정말 이렇게 그러네요. 네. 네. 근데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은 진짜 트릴이 진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진짜? 왜 악마가 뭐 꿈에서 연주하는 걸 들어서 네. 그거를 막 이렇게 생각나는 네. 대로 이렇게 네. 적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곡이잖아요. 네. 쉽진 않죠. 네. 아니, 물론 어려워 보이는데 네. 진짜 그 뭐 파가니니도 왜 이렇게 악마 얘기를 많이 할까요? 파가니니도 뭐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좀 바이올린이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림 같은 것만 봐도 네. 바이올린 너무 비엘토직하고 네. 음색도 막 네. 되게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악기 소리가 아마 더 조금 거칠었을 거예요. 그렇기 예전 때문에 악기.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악마의 악기다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꿈에서 뭘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꿈에서 막 뭐 그런 다른 악몽들밖에 없던데 정말 현실적인 거 뭐 이렇게 연주에 관한 거나 네. 뭐 이렇게 연주에 무대 관한 나가기 전에 악몽이요? 갑자기 네. 막 그런 네, 과정을 꿈에서 네. 뭐 연주해야 되는 뭐 악보가 없다든지 네,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밖에 그런 악몽은 꽤 많이 꾸시나 봐요.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비슷한 거 꾸실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스크립트가 갑자기 없다거나.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는 뉴스 5시 하러 가야 되는데 59분인데도 아직도 도착 못하고 엘베가 막 멈춰있고 맞아요. 그런 거 맨날 꿔죠. 네. 선배님은 어떤 거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오늘 국어 시험인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엉뚱하게 수학 시험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네, 저는 네. 협연곡을 프로코피에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곡이다. 네. 이런 걸 항상 꿈을 꾸죠. 그렇구나. 그럼 꿈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냥 초견으로 하나요? 빨리 일어나야지 하고. 빨리 꿈이니까 빨리 일어나야지. 그거를 어떻게 터득해가지고 좀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 결과를 무대 나가기 전에 깨려고.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악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좀 더 막 거칠고 요즘은 그럼 그때는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사람이 없었을 때인가요? 있었죠. 네. 탈티니가 작곡했을 때는 있었는데 그죠.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살아 계셨고 네. 계속 악기를 만들고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왜 악기 소리가 더 거칠 수밖에 없냐면 아마 그때는 겉스트링을 썼을 거예요. 현이 쇠줄을 다르니까. 맞아요. 쇠줄을 안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나무가 특별한 거잖아요. 네. 그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깊어진 네, 소리를. 그때는 되게 모던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됐으니까. 또 거기다가 겉스트링까지 사용하고 네. 활도 달랐고 그래서 그래서 좀 그리고 그때는 아마 튜닝도 좀 낮게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약간 맞아. 현이 다르니까. 네.
겉가 그 양의 창자를 뭐 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예.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다 악마의 악기다로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요. 이어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활도 그때 그 활 뭐라 해야 되지? 활털? 네, 활털도 예, 예. 그때는 정확히 뭘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다 동물과 관련된 거고 그리고 사실 송진도 많이 안 발랐을 것 같고 뭔가 소리가 음이 많이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음보다는 약간 이게 약간 막 노래보다는 막 약간 말하듯이 했을 것 같아요. 악기를. 네. 막 음이 막 이어가지가 않으니까 네, 텐션이 네. 쇠줄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날리는 듯한 그런 연주였을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을 해보는. 네. 그러면 악마의 트릴도 그 당시에 이 타르티니가 작곡하면서 생각했던 그 음악하고 오늘날 하는 음악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 때를 상상을 많이 하죠. 네. 많이 네. 하는데 뭐 사실 그러니까 모던 줄과 쇠줄과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활로는 저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근데 사용하시는 바이올리니스트도 네. 되게 많아요. 뭐 네. 아니면 하나는 그걸 사용하고 네 개 중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네, 네. 하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무슨 뭐 이렇게 왕실의 어떤 한 방에서 한 그쵸, 그런 환경이 50명을 아니니까. 앉혀놓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3,000명은 네. 기본으로 네. 2-3,000명이 있는 홀에서 네. 들려야 하기 때문에 네. 좀 그걸 상상하되 소리는 뻗어나가야지만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거를 다 밸런스를 잘 찾는 게 저희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쓰시는 악기는 네. 네. 그 전에는 왜 삼성문화재단에서 대여받아서 네. 쓰시다가 그것도 바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작년부터 악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악기가 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2년 네. 튜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악기예요. 네. 그럼 이 악기는 그 전에 쓰시던 분들의 뭐 이런 계보가 다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자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자이가 이거를 와. 오래 썼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연도를 보면은 네. 이자이가 그러고서는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아. 부인이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래서 아. 부인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자이 가문에 어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연주가 그렇게 이 악기가 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고 악기가 건강하고 소리도 되게 괄네일 델지수랑 비슷한 느낌 좀 깊어요. 소리가 네. 스트라드의 그런 브릴리언트한 것도 있는데 좀 거친 면도 있고 그러니까 과르네리들 제수처럼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저음이 좀 네. 끓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악기가 그렇게 연주자들이 많이 쓴 악기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컨디션이 더 이렇게 좋은 걸 수도 있는 것 네. 같고 그래서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러면 하게 이런 지냈어요. 악기는 뭐 대여를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대여를 안 받으면 네. 이 악기는 사실 힘들죠. 네, 너무너무 이제는 스트라디바리스나 괄네일 델지수, 과다니니 이런 악기들이 다 너무너무 귀한 악기가 돼버려서 네. 네,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잘 어떻게 비유하면은 제일 어울릴 것 같냐면 약간 미술 작품 같은 거예요. 미술 네. 작품을 저희가 들고 다니는 네. 느낌인데 미술 네. 작품도 이제 약간 저희의 몫은 진짜 연주도 이걸로 잘하고 이게 계속 쓰임을 받게끔 하는 것도 저희 몫이지만 관리도 네. 저희가 저희 몸보다도 더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게 이 악기거든요. 왜냐면 이건 역사인데 네. 우리는 그냥 베이비시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동안에 나는 이 악기에 뭐라 해야 되지? 네, 관리하는 사람인 거지.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100년, 200년 이어져야 될 네. 역사. 그렇기 때문에 좀 막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고 되게 네. 조심하고 항상 그렇죠. 1702년
몇 년 전인가. 역사를 항상 네. 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겠어요. 네. 근데 많은 연주자가 하지 않았으면 또 길이 안 들어서 소리가 잘 안 나거나 이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많은 연주자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이건 메뉴인이 썼던 악기다 뭐 네네. 이런 연주자가 거기 그 네. 리스트에는 없고 아. 당연히 누군가가 계속 사용을 했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되게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 들고 네, 네. 그럼 이것도 처음에 나한테 왔지만 뭔가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네, 길들이는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들 거예요. 네. 아마 한 악기가 정말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자유자재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악기는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 악기는 이 악기 한 개가 여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더 열리는 게 이 명악기들의 특징인 것 같고 또 그만큼 이 악기들이 좀 트리키한 게 뭐냐면 또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성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잘 길을 저와 맞게끔 네. 근데 그게 한 5, 6년은 걸리는 것 그래요? 같고요. 네. 근데 이 악기는 저는 처음부터 이 악기다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살면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찾았죠. 악기를. 그래요? 네네. 네. 제가 네. 너무 한 거의 1년 넘게 찾았고요. 네. 찾았는데 되게 운 좋게 1년 동안 찾던 와중에 되게 얼마 안 있다 만났어요. 딱 이걸 키자마자 정말 뭐 여기 사이즈도 그렇고 네. 그냥 이건 뭔가 내 목소리 같다 이런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그래요? 너무 고마운 일이네요. 네, 너무 저희는 바이올리니스트한테는 정말로 이게 저희의 숙제죠. 평생 숙제고 이렇게 물론 아무 악기나 해도 다 사명감 있게 하겠지만 네. 그래도 목소리다 보니까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그 악기 고민이 있고 다 잘 좋은 악기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런 명악기들을 이제 사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어이 집에 모셔두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할 연주자들은 너무 많고 한데 이게 결국은 집에 그냥 걸어놓으면은 이걸 미술 작품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소리를 켜줘야 되는 악기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도 너무 있나 많죠. 봐요. 박물관에도 그래요? 너무 많고요. 왜냐면은 사람 손을 타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사시는 분들의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샀으니까. 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리. 특별하게 다른 게 베이비시팅이라고 있어요? 하셨는데. 네. 소리를 내주는 거. 좋은 소리를 내주는 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의 이거를 연주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악기는 계속 야외에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건이 없더라도 연주자라면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연주자라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25도가 넘으면 본인이 알아서 안 들고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가 너무 세면 어쨌든 나무니까. 그죠. 그는 정말 연주자가 그러니까 이 악기의 주인이 그걸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습한 사실 바이올린이 제일 적합한 습도가 뭐라고 했었는데 40에서 60 정도인데 60이면 벌써 이제 근데
뭐 25도가 안 넘더라도 습하면 요즘처럼 그죠. 절대 네. 안 되죠. 음. 사실 케이스 안에 넣고 다니는데도 습도는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이동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럼 뭐 그럴 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뭐 다른 다른 악기를 악기를 네네. 그래서 음. 이제 야외 무대도 이제 우리나라 취향도 네. 보면은 다 야외 무대용 야외 악기가 무대 따로 많네.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어차피 야외 무대는 음량을 그렇게 저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예민하게 어차피 마이크가 확성이, 도와주기 네, 때문에 네. 정말 자기한테 그냥 편한 세컨 악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세컨 악기를 이제 들고 다니죠. 세컨 악기는 그럼 그냥 현대에 만든 악기가 대부분 네,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악기들이 또 강해요. 이 날씨에. 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지구에 있는 나무들이 다 네, 적응을 그걸 한다고. 견디면서 살아온 그쵸. 나무들. 근데 제가 생각해도 1700년도 나무들은 그죠. 20도를 이태리 나무들은 거기에 습하지 않잖아요. 건조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기후가 그동안 치명적이죠. 또 엄청 바뀌었으니까. 네. 참, 그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네요. 1700년, 1702년.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바보다도. 네. 그죠? 바보. 네. 예전에 그 어느 인터뷰에서 바흐하고 이자이의 무반주곡은 항상 매일 연습한다 뭐 이런 걸 본 것 같거든요. 네, 이자이보다는 바흐를 바흐, 더. 네, 네. 네, 바흐는 무반주. 그냥 저한테는 스케일, 그러니까 네. 저희 스케일 연습하듯이 항상. 그러면 그 너무 잘 맞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연습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네. 연습 과정이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연주하는 거는 정말 뭐 이렇게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그 결과라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준비 과정이 너무 즐겁고 그게 이렇게 오래될수록 기분이 좋고 하나를 준비할 때 네. 시간을 많이 두고 준비하는 편이에요. 네. 네. 그럼 아까 협주곡을 도로시 딜레이 선생님이랑 굉장히 많이 배워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이올린 협주곡이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 3대 협주곡, 뭐 바이올린 협주곡 뭐 4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떤 곡이 제일 좋으세요? 뭐 이걸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참 힘든 거긴 한데. 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네. 저희 한국에서 네. 라이브로 들어보지 못한 너무 훌륭한 협주곡이 많아요. 저는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뭐냐면은 사실 저희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협주곡은 차이콥스키, 맨델손, 시벨리우스, 브람스, 베토벤이 다예요. 그죠. 네. 프로코피에프도 잘 못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사실 보면 이제 뭐 월튼, 바버, 엘갈, 브리튼 한국에서 정말 제가 한번 코런골드를 몇 년 전에 이제 코런골드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2017년인가에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때 코런골드 하고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시향의 정기연주회에 코런골드가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근데 코런골드는 되게 대중적인 곡이고 사실 되게 이해하기 쉬운 곡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브리튼을 보고 싶고 쇼스타코비치를 더 많이 보고 싶고 그 이후에 훌륭한 작곡가들도 많이 보고 싶은 게 좀 그래서 저는 요즘에 브리튼, 뭐 프로코피에프, 쇼스타코비치를 제 시즌에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또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게 브리튼도 결국은 전쟁 때 썼던 곡이고 쇼스타코비치도 그렇고 프로코피에프도 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작곡가들이기 때문에 더 산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우린 세계 3대를 도대체 어디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맞아요. 외국에서도 그 협주곡들이 가장
이건 한국이 가진 고민뿐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네, 외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또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현대 음악 시리즈도 더 많이 하는 네, 편이고 맞아요. 그래서 네. 그렇지 이건 다 네. 세계적으로 있는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브람스, 멘델스, 뭐 브루흐, 차이콥스키 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저쪽에선 자꾸 이 곡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하세요? 어떻게? 그게 저희한테는 매번 있는 일이에요. 네. 매번 있는 왜냐면은 협연이 하나 이루어지는 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죠. 변수도 네. 너무 네. 많고 그 중에 레퍼토리는 사실 제일 마이너한 거고 레퍼토리만 얘기하자면 이제 그게 있어요. 이 도시에 만약에 큰 오케스트라면 그 도시에 또 다른 오케스트라들이 있어요. 그죠. 그 시즌에 들어가 있는 협주곡을 다 따져봐야 돼요. 아. 그 한 달 곰방에 그죠. 예, 뭐 예를 들어 시벨리우스라고 하면 시벨리우스를 그 곰방에서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즌에 다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미 정해놓은 곡이 그죠. 예. 뭔지 그걸 피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지휘자가 서곡과 심포니와 어울리는지. 결국은 지휘자한테 굉장히 힘이 있죠. 레퍼토리. 네, 지휘자가 대부분 범위 안에서 지휘자가 정해놓은 거 범위 안에서 네, 네. 정하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협주곡은 전혀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바이올리니스트는 모든 레퍼토리를 다 다뤄야 된다고 네. 했던 게 협연자는 그냥 그 큰 연주의 애프타이저일 뿐일 경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교향곡이 네, 2부에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애프타이저가 뭐 전혀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관객들한테 이렇게 협주곡으로 이렇게 사실 네. 선물을 하는 거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냥 한 원오프이기 때문에 네. 다 조율을 해서 네. 결국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레퍼토리는 한 콘체르토 한 10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네. 해달라고 하면 네. 할 수 있도록. 네. 피아니스트는 근데 그게 좀 나은가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피아니스트는 본인들이 그래서 조금 그걸 줄이는 경우가 있죠. 뭐 아. 저는 뭐 프로코피에프 안 칩니다. 저는 아. 라흐마니노프 안 칩니다. 근데 다 치는 피아니스트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네. 다 가는.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예전 한 40, 50년 전에는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나는 이 시즌 안에 협주곡 이거 하겠다고 하면 그게 대부분 가능했거든요. 아, 네. 이동 시간도 더 긴 만큼 한 곳에 네. 더 오래, 그러니까 한 대륙에 네, 네. 컨티넨트 오래 네. 있어서 이제 거기만 이제 투어를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하는 협주곡이 3일마다 바뀌어요. 오케스트라한테 저는 이번 시즌에 요렇게밖에 안 합니다 하면은 네 그러세요 하고 다른 사람 찾겠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좋아요. 3일마다 이렇게 협주곡 바뀌고 이런 건 너무 좋아요. 그 대신 그러면은 그만큼 노력이 네.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연주자의 삶은 너무 시차적인 여행 네. 연습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니면 내가 안 해본 곡을 해달라고 할 때도 있나요? 그럼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 시즌이 정해지거나 이제 뭐 네. 대타가 아닌 이상 시즌을 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조율했다가 그리고 대부분 저는 그래요. 저는 누가 이렇게 새로운 곡 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기뻐요. 제가 안 해본 곡을. 그러니까 충분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1년 정도의 시간이 네. 있으면 네. 왜냐면 그게 이제 어쨌든 레퍼토리를 늘리는 그쵸. 것만큼 네. 보람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이 오케스트라에서 나한테 이 곡을 해달라고 했다고 너무 또 뭐라지 영광스럽고 이 대곡을 나한테 그래서 되게 열심히 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저는 제가 안 하는 곡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현대곡 몇 곡 빼고는 네. 거의 레퍼토리가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 네.
이쯤에서 이쯤에서 또, 두 번째 영상을 이번 곡은 또 뭔가요? 아까 같은 같은 연주인 거죠. 같은 연주에서, 제가 봄에 몇 악장이 그것도 1악장. 1악장이 1악장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봄? 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몇 번인가요? 제가 맨날 까먹어요. 5번이요. 5번에 그러니까 이게 표제가 있으면은 그것만 생각나고 번호를 까먹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저 때는 그러면 이전 바이올린 쓰시던 걸로 맞아요. 하신 거죠? 그때가 21년, 제가 22년 만납했습니다. 네. 8년 함께한 악기예요. 맞아요. 네. 그 바이올린이 렌달 구스비한테 갔다고.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혹시 라이브로? 렌달 구스비 하는 건 못 들어봤어요. 네. 저도 아직 라이브는 너무 궁금해요. 저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아끼는 손을 타니까 그죠. 그 사람의 음색이 이제 나오면,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악기를 관중석에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손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가 날지. 아니라 그냥 이 악기가 가진 기본적인 소리가 이렇게만 들어봤지 아니면 영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내가 이렇게 바이올린이 이렇게 한 연주자가 쓰다가 또 다른 연주자한테 가고 이런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음악계에서만 있을 수, 그것도 바이올린이라서 가능한 피아노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첼로도 그렇죠. 아, 네, 첼로. 첼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현악기 중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죠. 바이올린이랑 첼로가 솔로 악기다 네, 보니까 뭐 비올라도 당연히 그렇지만 네. 첼리스트랑 바이올리스트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죠. 네. 근데 또 그런 거 덕분에 그 정말 예전에 정말 거장이 쓰던 악기를 내가 그 같은 악기를 써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신기해요. 것도 그러니까 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제 악기는 그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뭐 엑스 스턴, 뭐 엑스 메뉴인 뭐 이런 게 네. 없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음반으로 옛날 음반으로 많이 들었던 뭐 엑스 하이피츠 네. 악기를 들으면 진짜 그 사람의 영혼이 좀 남아 있어요. 오. 저는 그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감동이에요. 아직도 이게 악기가 그 사람의 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는 네. 그래서 악기가 좀 특별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면 먼 훗날에 지금 쓰시는 악기를 후대의 다른 바이올리니스트가 하게 되면 클라라 준미강의 영혼이 담긴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것 같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 소리 빨리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아니 왜 그러세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너무 생각하면 아니 신기하기도 그러기를 하고. 바래야죠. 근데 네. 그러려면은 그 악기를 굉장히 오래 써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8년 제가 이 전 스트라디바리우스 지금 네. 아까 네. 들으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언제 이제 좀 내 소리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바하 전곡대예요. 바하 전곡대 그런 생각. 조금 이제 좀. 네, 네. 근데 그게 거의 5년 넘었을 때, 그러니까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 소리가 조금 네,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라이브로 들으시면 한 번만 찾아주세요. 네, 네. 제 소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어쨌든 2년이네요. 같은 악기를. 그리고 그러니까. 막 7년씩 8년씩 연주하던 악기를 이제 떠나보낼 때 뭐 혼자만의 어떤 작별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좀 아쉽잖아요. 그래도 오랫동안 나랑 함께 했는데. 근데 마음의 준비를 이미 이미 처음부터 하시고. 하고 네,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악기는 기한이 정해져 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악기는 제가 생각보다 좀 오래 썼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덕분에 좀 많이 도와주신 거고 사실은 5년 쓰고 네, 네. 돌려주는 거였는데 정말 기간을 거의 2년 반 정도를 네. 더 이렇게 코로나 때 악기 찾기가 어려우니까 잠시 그때 미뤄뒀던 거였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썼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년인가 21년에 돌려줬어야 되는데 안 돌려줌으로써 그때부터 이미 저는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고 마음으로는 마음은 네. 네. 그리고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악기를 돌려줄 땐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한 2년 전부터는 연주할 때마다 작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만의 악기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 홀에서는 너와 나이가 내가 마지막이다. 막 그래서 오늘 잘해보자.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막 뭐 슬프지도 않게. 또 이 홀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협연하는 홀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예술의 전당 마지막이겠다. 뭐 롯데 마지막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죠. 네. 그 바이올린 얘기 들으면 신기해요. 좀. 네. 그냥 단순한 이건 무생물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어떤 그런 느낌. 네. 영혼을 가지고 있는. 네. 모시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네, 되게 역사적인 거장의 영혼을 담고 있는 바이올린을. 그러면 이번에는 잠깐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일본을 가는 길에 잠깐 들렸고요. 네. 이제 내일 모레 일본의 삿포로의 퍼시픽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레오나드 버스타인 지휘자님이 90년도
런던 심포니와 함께 만든 음악 축제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협연 2차례와 독주회를 하고 네. 다시 유럽으로 협연 무슨 곡을 하세요? 저 프로코피에프 1번이요. 아, 맞다. 그걸 해달라고 했나요? 네, 뭐 해달라는 곡 중에 하나였는데 다 네. 잘 조율해서 저희가 같이 골랐죠. 네. 네. 기분 좋게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막 협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프로코피에프 1번도. 그렇구나.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참 이 홀에 가서 하면 너무 좋다. 물론 뭐 모든 홀이 다 장점이 있고 다 개성이 있고 한데 그런 좀 여기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다 이런 데가 있으세요? 일본에 있는 홀들은 다 좋은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지금 삿포로 키타라 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음향이 굉장히 좋은 네. 홀들이고, 근데 또 음향이 아니라 이제 그 홀이 주는 그 분위기라는 게 또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역사가 깊은 홀들이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네. 조금 있죠. 네. 많은 영혼들이 다녀간, 많은 그죠. 훌륭한 영혼들이 다녀간 네. 그런 홀들은 확실히 그런 뭔가 주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스피레이션이 좀 네. 남다른 것 같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을 잠깐 갔었는데 예술의 전당도 그 너무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다녀갔잖아요. 네. 그동안.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네. 무대 쓸 때마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소리가 더 원래도 좋았지만 네. 원래 음향이 설계를 훌륭하게 했지만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영혼들이 실리면서 이게 색깔이 입혀지는구나 점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들에 오늘 대해서 영혼 얘기 많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음. 그렇죠. 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연주를 이제 그러니까 연주를 하고 이렇게 떠날 때 저희는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다 남고 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a little bit of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청중들한테도 그렇지만 이 공간에도 나의 조금 그게 내 음악과 함께 이렇게 딱 조금 남기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진짜 어떤 장소가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역사가 있는 홀들에 가면 특별한 느낌이 드는 게 한국에 있는 홀들도 이제 그런 역사가 쌓여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너무 네. 이제는 그 역사에 또 보탬을 해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음악가로서 뭔가 나의 롤모델 같은 그런 게 혹시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음악적인 거를 제외하더라도 롤 모델 너무 많죠. 저는 좀 음악이 좀 삶의 전부인 사람들을 롤 모델로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거든요. 저는 음악, 그러니까 좀 별로 관심사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공통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 하나 하는 것도 너무 이번 생에는 충분한 헌신이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좀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런 연주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잔인이 그 중 하나예요. 잔인 그 중 한 명이에요. 정말 이렇게 저는 뭐 실내악도 같이 해본 경험도 이제 좀 꽤 있는데요. 정말 그분한테는 음악이 그냥 삶이에요. 정말 음악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 뭐 내가 재능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취향이기도 하고 한데 그냥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분 중에서 이제 나탄 밀슈타인이 그랬고 정경화 선생님도 그러셨고 특히 정경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도
이렇게 계속 네. 저는 그런 데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많은 파워풀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네. 음악이 곧 삶이다. 네. 네. 멋지다. 네. 음악 안 했으면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너무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네. 음악을 걸어 다녔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 했을 수는 있지만 음악 네. 관련해서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뭐 다른 예술을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그림도 정말 사람 그리라고 하면은 동그라미에 짝대기 몇 개 그리는 게 제 그림 실력이에요. 네. 네. 글씨도 못 써요. 글 쓰는 건 좋아해요. 근데 네. 글씨, 그러니까 그냥 악기 잡는 것 말고는 그냥 손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아니면은 진짜 예술은 못했을 것 같고 글 쓰는 거 말고는 아마 근데 음악가로 사는 게 이거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때는 없으세요?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외롭다. 외롭다. 근데 그 외로움도 너무 즐겁다. 네. 저는 외로움을 되게 즐기거든요. 네. 저는 혼자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솔리스트라는 길이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람들이랑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거를 네. 더 이렇게 그래서 또 무반주를 좋아하시고. 아니, 당연히 사실 피아노랑 하는 걸 더 좋아하죠. 네. 근데 무반주 작품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한다는 네. 그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바인버그이라는 작곡가의 그 솔로 무반주 바이올린 지금 소나타를 프로그램에 넣고 있고 있는데요. 네. 다음 시즌부터 바인버그도 이제 함께 제 무반주 프로그램에 넣을 건데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이제 현대 작곡가들 중에서도 분명히 제가 모르는 작품이 많을 거예요. 무반주도 좀 더 이렇게 귀를 열어야죠. 네. 그럼 이번에는 아니지만 다음번에는 뭔가 그런 작품을 또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꼭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9월에 제가 부천으로 시작해서 이제 대구, 함안, 성남, 통영, 서울 이렇게 이제 리사이틀 투어를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무척 설레이고 빨리 9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기를.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예매했어요. 서울에 오세요. 네, 서울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클라라 주미강 바이올리니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김수연 기자 커튼콜 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